1333년 북아프리카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실크로드의 전설적인 도시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찬란한 문명이 아니라 침묵뿐인 폐허였습니다. 한때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였던 부하라의 모스크와 도서관은 무너져 있었고 사마르칸트의 거대한 성벽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르라는 도시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채 사람도 연기도 없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죠.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폐허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복 세력 몽골 제국이 지나간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스텝은 지구에서 가장 광대한 초원지대입니다. 헝가리에서 시작해 중국 북부까지 무려 8,000km 이상 이어진 이 땅은 비가 적고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 환경이었죠. 대신 짧은 풀만 자라는 이 조건이 거대한 유목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는 이곳을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라 표현하며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5,000년 전 이곳의 사람들이 말을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에 30km를 걷던 목축민들은 말을 타고 하루에 100km 이상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유목민의 힘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가축화는 세계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보타이 유적에서 발견된 말뼈에는 재갈을 물었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는 인간이 말을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라 이동과 지배의 수단으로 바꾸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문명이 태동하던 때와 겹칩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도시와 국가가 형성될 무렵 유라시아 스텝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착민들이 벽돌을 쌓고 성벽을 세우는 동안 스텝의 사람들은 땅에 묶이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게르라 불리는 펠트 천막에서 살았는데 이 천막은 하루 만에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어 계절을 따라 초원을 이동하기에 최적이었죠. 여름에는 풀이 풍부한 남쪽 초원으로, 겨울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산기슭의 계곡으로 이동하며 가축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이동식 생활 방식은 곧 전쟁의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스텝의 유목민들은 복합공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했는데 이는 단순한 나무활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풍나무 심재에 뿔과 힘줄을 겹겹이 붙이고 물고기 악교로 접착해 만든 이 활은 작지만 폭발적인 탄성을 지니고 있었죠. 사람 키보다 컸던 유럽의 장군과 달리 복합궁은 말 위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화살은 300m 이상 날아갔습니다. 말과 복합궁이 결합하자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투 단위가 탄생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무기를 훈족의 활이라 부르며 공포의 대상로 여겼죠.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 유목민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수레에 싣고 다니며 말 위에서 활을 쏘고 농사 대신 가축에 의존해 살아간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붙잡을 수 있겠는가? 스텝의 유목민들은 수천 년 동안 문명 세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4세기에 훈족이 유럽을 휩쓸며 로마 제국의 몰락을 앞당겼고 아틸라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죠. 중국에서도 흉노가 끊임없이 변경을 약탈했고 한나라 시대의 한 작가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흉노는 산의 야만인들이다. 그들은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며 성벽도 집도 농사도 없다. 심지어 글자조차 없어서 약속도 말로만 한다고요. 하지만 분열되어 있을 때는 통제할 수 있었던 이들이 몇백 년에 한 번씩 통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문명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2세기 말까지 몽골인들은 이런 위대한 정복자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스텝의 패배자에 가까웠고 남쪽 초원의 부유한 부족들인 타타르나 케레이트와 달리 시베리아 숲 가장자리의 척박한 북쪽 땅에서 근근히 살아갔거든요.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당시 몽골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개와 쥐의 가죽이었고 음식은 그 동물들과 다른 죽은 것들의 고기였으며 술은 말져지고 후식은 솔방울 모양의 나무 열매였다. 위대한 왕의 표시가 고작 철로 만든 등자였으니 다른 사치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가축도 부족해서 사슴이나 마멋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으며 부족들끼리 끊임없이 싸우며 분열되어 있었어요. 다른 스텝 부족들은 이미 불교나 이슬람, 심지어 기독교까지 받아들였는데 케레이트와 나이만 부족은 11세기경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몽골어로 행운의 숫자 9를 뜻하는 예수와 비슷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숲 가장자리의 몽골인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믿음을 지키며 어머니 대지의 여신과 푸른 하늘의 신 탱그리를 숭배했죠. 바로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태무진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162년경 오논강 근처의 델리운 볼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는 손에 핏덩어리를 쥐고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데 몽골인들은 이것을 전사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징조로 여겼어요. 아버지 예수게이는 작은 몽골 부족의 지도자였는데 마침 타타르족 전사 태무진 우게를 사로잡은 직후라 그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태무진이라는 이름은 대장장이나 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만 나중에는 철의 사나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죠. 그런데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끔찍했어요. 아버지 예수게이가 태무진에게 신부감을 찾아주고 돌아오는 길에 타타르족의 장막에 들렀다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며칠 후에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자 가족 전체가 버림받았습니다. 예수게이의 부족은 여러 씨족이 모인 연합체였는데 지도자가 없어지자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도 과부와 어린 자식들을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엘룬과 아이들을 오논강가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오엘룬은 아이들을 굶겨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녀가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렸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지혜로웠던 오엘룬 부인은 치마를 여미고 오논강을 오르내리며 야생 과일과 산사나무 열매와 버찌를 찾았고 밤낮으로 굶주린 목구멍을 채웠다. 야생 마늘과 양파, 백합뿌리와 부추잎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요. 밤이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특히 알란고아의 5 아들과 화살 다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5개를 묶으면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교훈이었죠.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복형 백테르와 물고기와 새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 동생 카사르와 함께 화살로 쏴 죽였는데 이건 단순한 먹을 것 싸움이 아니라 권력 다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이 계모와 결혼할 수 있는 몽골 관습 때문에 백테르가 오엘룬과 결혼하면 가문의 수장이 될 터였거든요. 어머니 오엘룬은 아들들을 살인자라고 꾸짖으며 분노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죠. 나중에 태무진은 옛 부족인 타이치우트에게 붙잡혀 노예로 살았는데 목에 무거운 나무 칼을 쓰고 다녀야 했어요. 어느 축제날 밤 그는 감시하던 소년의 머리를 나무칼로 치고 강으로 도망쳤습니다. 목에 건 나무칼이 부력을 만들어서 강을 따라 떠내려갈 수 있었고 결국 탈출에 성공해서 가족에게 돌아왔어요. 태무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약혼녀 보르테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신부감이었는데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고 딸을 기다리게 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스텝에서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태무진이 사냥을 나간 사이 메르키트족 기습대가 장막을 덮쳐 보르테를 납치해 갔습니다. 이건 복수였어요.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젊은 시절 오엘룬을 메르키트 남자에게서 빼앗았는데 그 남자의 형제들이 아버지 대신 아들에게 복수한 거였거든요. 태무진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피의 형제 자무카와 케레이트족의 토그릴 칸에게 도움을 청했고 3만 대군으로 메르키트를 기습 공격해서 보르테를 되찾았어요. 몽골 비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망치는 메르키트 사이에서 보르테가 태무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수레에서 내려 달려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보르테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메르키트에게 붙잡혀 강제로 결혼당한 후였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죠. 태무진은 이 문제를 덮기로 했지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조치라고 지었는데 이건 몽골어로 손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태무진은 자무카의 진영에 합류해서 1년 반 동안 함께 지냈어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자무카에게서 전쟁과 지도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점점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자무카가 태무진에게 양떼나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 보르테가 남편에게 조언했어요. 자무카는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실증이 난 것 같다. 깨끗이 떠나서 밤새 이동하자고요. 태무진이 떠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무카 추종자의 절반이 함께 따라 나선 겁니다. 태무진의 리더십 비결은 파격적인 분배 방식에 있었어요. 당시 스텝에서는 전리품을 귀족들이 먼저 차지하는 게 당연했지만 태무진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나눴고 평민이라도 전투에서 활약하면 더 많은 몫을 받았습니다. 전사한 병사의 가족에게도 몫을 주었는데 이건 아버지를 잃고 비참하게 살았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정책이었죠.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일정한 몫이 돌아갔어요. 이런 혁명적인 시스템 덕분에 평범한 사람들까지 그를 따랐고 1189년 여름 태무진은 청색 호수라는 곳에서 쿠리타이를 열어 몽골인들의 칸을 자처했습니다. 쿠릴타이는 정치 집회이자 축제로 경마와 씨름과 활쏘기 대회가 열리고 엄청난 양의 마유주가 소비되었어요. 이건 자무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고 두 피의 형제는 결국 전쟁으로 맞붙게 됩니다. 1201년 두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달란 발주트에서 맞붙었을 때 태무진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고 자무카에게 패배해서 제렌의 협곡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무카의 복수는 잔인했는데 치노스 시족의 왕자 70명을 거대한 가마솥에 산채로 삶아 죽였고 한 지도자의 머리를 잘라 말꼬리에 매달고 다녔다고 해요. 태무진은 10년간 도망장 생활을 했는데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남쪽의 금나라 변경으로 가서 용병 노릇을 했다고 추측합니다. 금나라는 유목민을 이용해 다른 유목 제한을 정책을 썼거든요. 1196년 금나라는 태무진의 몽골과 케레이트족에게 돈을 주고 너무 강해진 타타르족을 공격하게 했어요. 아버지를 독살한 타타르에 대한 복수의 기회였죠. 타타르를 약탈하면서 태무진은 그들의 아이들조차 금 코걸이를 하고 검은 담비 털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후 태무진의 세력은 계속 커졌고 하나씩 스텝의 부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르킨, 나이만, 타이치우트, 타타르가 차례로 정복당했는데 그때마다 태무진은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지도층과 귀족은 처형하고 평민들에게는 몽골에 합류할 기회를 주었으며 어머니 오엘룬이 그 부족의 고아를 양자로 삼아 상징적으로 형제로 받아들였죠. 심지어 그의 스승이자 보호자였던 케레이트족의 토그릴 칸도 제자가 너무 강해지자 등을 돌렸다가 결국 패배했어요. 1206년 태무진은 모든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대규모 쿠릴타이를 열어 새로운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칭기즈 칸이었습니다. 대양의 황제 혹은 위대한 칸이라는 의미였고 그의 제국은 예케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국이라 불렸지만 그는 친근하게 펠트벽의 백성이라고도 불렀어요. 칭기즈 칸은 즉시 대규모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사를 10명 단위 아르반부터 100명 자군, 1000명 민간, 1만 명 투맨까지 십진법 체계로 조직했는데 이건 수천 년 전 흉노가 쓰던 시스템을 부활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옛 시족 충성심 대신 군사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심었고 10명의 아르반 동료들은 형제처럼 함께 먹고 자고 싸웠습니다. 투맨의 지휘관은 칭기즈 칸이 직접 임명했어요. 여성 납치와 몽골인끼리의 노예화를 금지했는데 둘 다 스텝에서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었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도 만들었는데 이건 중세시대에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불교도든 탱그리 숭배자든 모두 법 앞에 평등했어요. 다만 할랄 도축 같은 일부 종교적 관행은 금지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종교의 자유라고 하기는 어려웠죠. 1211년 칭기즈 칸은 부르칸 칼둔산에 올라 탱그리 신에게 기도한 후 금나라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금나라는 5천만 인구의 60만 대군을 보유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고 15만 기병을 포함해 화약 무기까지 실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몽골을 우습게 봤는데 금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바다와 같고 너희 나라는 모래 한 줌에 불과하다며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몽골군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중국 군대가
보병 위주로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몽골 기병은 5배 빠르게 이동했고 모든 전사가 5마리의 여분 말을 데리고 다녀서 지치면 갈아탈 수 있었어요. 10만 명의 기병이 출정하면 말이 60만 마리가 넘었고 거기에 양과 염소떼, 거대한 보급 수레와 쌍봉낙타까지 따랐죠. 이건 침공군이자 대규모 이주였고 그 길의 모든 것을 짓밟는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잔인하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그들은 주변 농촌을 초토화시켜 난민들을 성 안으로 몰아넣었고 성 안의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빨리 바닥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포로로 잡은 농민들을 동원해서 성의 방어시설을 허물게 했는데 성벽 위의 수비병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화살을 쏘느냐 방어시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느냐 선택해야 했죠. 중국 작가 펑다야는 몽골군의 전술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적이 강하게 방어하면 소떼를 몰거나 야생마를 풀어서 적의 대열을 흐트러뜨린다. 병력이 적으면 나뭇가지를 끌고 다니며 먼지를 일으켜 대군처럼 보이게 한다. 이기면 마지막 한 명까지 쫓아가 죽이고 지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추격을 피한다고요. 금나라 장교 투샤니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몽골군은 기병이라 평원에서 하나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나뉘어서 방어한다. 패배는 확실하다고요. 1215년 몽골군은 마침내 금나라의 수도 중도, 지금의 베이징을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인구 100만의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는데 18km에 달하는 토성과 12개의 성문, 900개의 망루, 3중 해자로 방어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금나라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화평을 맺었는데 칸에게 공주를 바치고 엄청난 금은보화와 500명의 젊은 남녀를 노예로 보냈죠. 하지만 황제가 남쪽으로 도망치자 칭기즈칸은 배신으로 간주하고 다시 공격했습니다. 8개월간의 포위 끝에 도시가 함락되었고 한 달 넘게 불이 탔다고 해요. 나중에 페르시아 사절단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멀리서 하얀 언덕이 보여서 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죽은 사람들의 뼈가 쌓인 것이었습니다. 땅이 시체 기름으로 미끄러워서 며칠을 더 가야 마른 땅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장이 섞였더라도 당시 파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1218년 칭기즈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가 서쪽의 호라즘 제국에 보낸 450명의 상인과 수백 마리 낙타에 실린 금은 보화가 모두 몰살당한 겁니다. 호라즘의 오트라르 총독 이날추크가 상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물건을 빼앗았는데 칭기즈칸이 항의 사절을 보내자 호라즘 샤 알라 아딘 무함마드는 한 명을 죽이고 나머지 2명의 수염을 밀어버리는 모욕을 주었죠. 몽골 귀족들 대부분이 이 무역 원정에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이 실수의 규모를 이렇게 썼어요. 그 명령을 실행하면서 그는 이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았다. 아니, 그는 세계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들 피의 모든 방울에 대해 강 하나가 흐를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에 대해 10만 개의 머리가 먼지 속에 굴러다닐 것이라고요. 1219년 칭기즈칸은 아마도 2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를 모아 서쪽으로 진격했고 여기에는 새로 합류한 중국인 공성 기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당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강국이었고 40만 대군을 보유했으며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화려한 도시들이 있었죠. 하지만 샤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군대를 분산시켜 각 성에 배치한 거죠. 몽골군은 먼저 오트라르를 공격했고 상인들의 금을 탐했던 총독 이날추크에게는 특별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녹인 은을 그의 눈과 귀와 입에 부은 거예요. 그 후 칭기즈칸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했는데 키질쿨 사막을 3만 기병과 함께 횡단한 겁니다. 이 붉은 모래 사막은 너무 험해서 대상들도 가장자리로만 다녔는데 칸은 현지 안내인의 도움으로 겨울철 이슬이 맺히는 시기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건넜어요. 1220년 2월 칭기즈칸이 부하라 성벽 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수비대 2만 명은 모든 희망을 잃고 밤에 도주했다가 추격당해 전멸했습니다. 도시는 3일 만에 항복했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한 칭기즈칸이 도시 안에 직접 들어간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그는 보통 약탈은 장군들에게 맡기고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부하라의 명성이 그를 끌어들인 것 같아요. 곧장 가장 큰 건물인 데모스크로 갔고
이것이 술탄의 궁전이냐고 물었죠. 아니라 신의 집이라는 대답을 듣자 그도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가 외쳤어요. 시골에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 말들의 배를 채워라. 코란 보관함은 말 여물통이 되었고 성스러운 책들은 마당에 나뒹굴었죠. 주바이니에 따르면 칸은 모스크에 모인 부하라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 백성들이여, 너희가 큰 죄를 지었음을 알라. 그래서 나 신의 징벌이 너희에게 보내졌다. 만약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나 같은 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사마르칸트도 곧 함락되었는데 코끼리 20마리를 포함한 대군이 지키고 있었지만 몽골 난민들이 퍼뜨린 공포 때문에 대부분이 싸우지 않고 항복했어요. 칸은 코끼리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는데 사육사들이 뭘 먹이냐고 묻자 예전에 뭘 먹었느냐고 되물었고 초원의 풀이라는 대답에 그럼 알아서 먹게 하라고 했죠. 코끼리들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파괴는 저항하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에 내려졌어요. 니샤푸르는 처음에 항복했다가 몽골 수비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공교롭게도 포위 중에 칸의 사위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분노한 칸의 딸이 복수를 결정했고 도시가 함락된 후 남자, 여자, 어린이,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했어요. 머리들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따로 쌓였고 도시터는 쟁기로 갈아엎어졌죠. 호라즘샤는 카스피해의 작은 섬으로 도망쳤다가 이질 혹은 절망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잘랄 아띠는 인더스 강으로 말을 몰아 수영해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1227년 칭기즈 칸이 서하 원정 중에 죽었을 때 그의 제국은 이미 역사상 가장 넓었어요. 정확한 사인은 미스터리인데 일부는 말에서 떨어진 부상, 일부는 질병, 가장 극적인 버전은 서하 공주에게 암살당했다고 해요. 그의 무덤 위치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장례 행렬을 본 모든 사람을 죽이고 1000마리 말로 무덤을 밟아 흔적을 없앴다고 합니다. 아들 오고타이가 뒤를 이어 칸이 되었고 카라코름의 수도를 건설했어요. 오고타이는 아버지와 달리 정착 문명을 좋아해서 중국과 페르시아 장인들을 불러 궁전을 짓고 프랑스 은세공인이 만든 인분수나무를 세웠는데 포도주와 마유주와 꿀술과 쌀술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이 호화로운 수도는 스텝 한가운데 있어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고 중국에서 식량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1235년 오고타이는 유럽 침공을 결정했고 1237년 겨울에 몽골군이 러시아를 덮쳤어요. 노브고로드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해 우리의 죄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족들이 왔다. 그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종교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타타르라고 부른다고요. 1223년에 이미 몽골 정찰대가 러시아 연합군을 칼칼강에서 전멸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잡힌 러시아 귀족들은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서 몽골군이 연회를 열어 천천히 압사당했죠. 이번에는 본격적인 침공이었고 1240년에 키예프가 함락되어 5만 인구 중 2,0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교황 사절 조반니 델 카르피네가 몇 년 후 이곳을 지나며 기록했어요. 땅 위에 셀 수 없는 해골과 뼈가 흩어져 있었고 예전에 대도시였던 곳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요. 몽골군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동시에 공격했는데 유럽인들은 화약 무기를 보고 용을 데려왔다고 믿었어요. 헝가리 평원은 스텝과 비슷해서 특히 매력적이었고 몽골군은 사요강 전투에서 헝가리 왕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왕은 아드리아해의 섬으로 도망쳤고 헝가리 전국이 초토화되었죠. 그런데 1241년 12월 오고타이가 술에 취해 죽으면서 모든 왕자들이 후계자 선출을 위해 몽골로 돌아가야 했고 유럽 침공은 멈췄습니다. 이 권력 다툼은 10년이나 지속되었어요. 오고타이의 미망인 퇴레게네가 5년간 섭정을 했고 그녀의 아들 구육이 3년간 다스리다가 죽었죠. 결국 1251년에 톨루이의 아들 몽케가 칸이 되었는데 그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왕족 300명 이상을 숙청했습니다. 몽케는 동생 훌라구를 서쪽으로, 쿠빌라이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훌라구는 먼저 암살단 아사신을 무너뜨렸는데 그들은 산악 요새에서 수백 년간 칼리프와 술탄들을 암살해왔죠. 1258년에는 바그다드를 공격했고 당시 바그다드는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돌이 없는 지역이라 대추야자 나무를 투석기에 쏘았고 도시가 함락된 후 40일간 학살이 계속되었어요. 칼리프는 양탄자에 말려 말에 밟혀 죽었는데 훌라구가 물었죠. 왜 이 금을
군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철문을 녹여 화살촉을 만들어 강을 지키지 않았느냐? 칼리프가 그것이 신의 뜻이었다고 대답하자 훌라구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일어날 일도 신의 뜻이다. 500년 된 아바스 칼리프 시대는 그렇게 끝났어요. 1259년 몽케가 중국 전선에서 죽자 몽골 제국은 결정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쿠빌라이와 막내 아릭 부케가 칸 자리를 놓고 다퉜는데 쿠빌라이는 중국에서 자기만의 쿠릴타이를 열었고 이건 몽골 전통으로는 불법이었어요. 4년간의 내전 끝에 쿠빌라이가 이겼지만 제국은 이미 4조각으로 쪼개져 있었죠. 페르시아의 일첸국,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창국, 러시아의 캉차크 칸국, 황금 호드, 그리고 쿠빌라이의 동쪽 데칸국이었습니다. 시리아 역사가 이븐 와실은 한 몽골 장군의 슬픈 말을 기록했어요. 이제 몽골인이 몽골 칼에 죽는다. 우리가 단결했다면 온 세상을 정복했을 것이라고요. 쿠빌라이 칸은 1271년 원나라를 선포하고 베이징 인근에 새로운 수도 대도를 건설했습니다. 1279년 남송의 마지막 어린 황제가 신하의 품에 안긴 채 바다로 몸을 던지면서 중국 전역은 몽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렵 중국에 도착한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의 궁전과 종이 화폐, 그리고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거대한 제국의 운영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쿠빌라이의 야심찬 확장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글 게릴라전에 막혔고 2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함대가 괴멸되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바람을 가미카제, 신의 바람이라 불렀죠. 1294년 쿠빌라이가 죽자 원나라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에 퍼진 흑사병은 인구의 절반을 앗아갔고 사회는 빠르게 붕괴됐습니다. 1351년 홍건적의 난이 터졌고 결국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1368년 명나라를 세우면서 몽골인들은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명나라 군대는 몽골의 옛 수도 카라코룸까지 파괴했고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심장은 폐허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의 유산은 단순히 파괴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도시가 사라졌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제국이기도 했죠. 그 길을 통해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 종이가 유럽으로 전해졌고 마르코 폴로의 기록은 훗날 콜럼버스가 동방을 꿈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이 침략의 기억 때문에 명나라 시대의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재건하며 스스로를 세계에서 떼어놓게 되죠. 19세기 한 러시아 탐험가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칭기즈 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부르칸 칼둥산 일대는 수백 년 동안 금지된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정복자의 그림자는 아직도 초원 위에 남아있는 셈이죠.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창시자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전설로 남긴 채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